찰칵, 찰칵, 찰칵.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워. 감히 나한테. 당신은 법률상 상간남일 뿐이야. 과거의 인연, 개소리 법정에서 보자. 6개월간 이어진 전처와의 죄의식 없는 쾌락. 어차피 전처야. 운명이지. 믿었던 달콤한 꿈은 1억 원짜리 위자료 폭탄으로 당신에게 쏟아졌습니다.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매출 40%가 증발하고 직원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발각된 은밀한 비자금. 여자의 눈이 멀어 회사까지 팔아먹었습니다. 불륜에 탕진한 회사 자금 5천만 원 횡령. 최악의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전처마저 현 남편 편에 서서 칼을 꽂습니다. 민호가 나를 강요했어요. 전처의 이 한마디 거짓말이 당신을 지하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5년 징역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순 불륜이 아닙니다. 횡령죄라는 주홍 글씨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전처와의 뜨거운 만남이 가져온 최종 심판. 죄의 무게는 위자료 1억이 아닌 5년 징역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미련은 죄악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건드린 자의 말로를 낱낱이 심판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일터에서? 식당에서? 집에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고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쾅! 호텔 방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침대 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강민호 49세. 압구정동에서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멋진 돌싱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 이혼 후 성실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는 모범적인 남자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평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민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48세 여자 오수진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한태영 50세였습니다. 수진의 현재 남편이었습니다. 태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핏기가 쏙 빠진 게 아니라 억눌린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침대, 바닥에 널린 옷, 민호와 수진의 얼굴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급하게 이불로 몸을 가리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그 목소리가 오싹했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침대 옆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액자에 든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방에서 꺼내둔 듯한 12살 아들 태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어? 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액자 뒷면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즉, 사진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호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엄마를 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즉, 또 한 번 찢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각이 됐습니다.
당신들이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야? 태영이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민호에게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민호의 얼굴에 닿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진정해. 민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정하라고. 태영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에는 조금의 유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전처야. 전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15년 전에 이혼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전처? 태영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그게 변명이 돼? 태영은 한 걸음씩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법률상 상간남일 뿐이야. 그 한마디가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을 빼앗았습니다. 상간남? 그래. 남의 부인과 간통한 제3자. 바로 당신이야. 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민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일은 아무 상관없어. 지금 수진이는 내 법률상 배우자야. 그리고 당신은 그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라고. 태영이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순간 민호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태영이 자신을 때릴까봐? 아니었습니다. 태영의 눈빛이 너무나 냉정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있었습니다. 당신.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뭘 할 생각이야? 법정에서 보자. 태영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기다려. 이건 오해야. 우리는. 하지만 태영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민호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작고 딱딱한 물건을 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야? 민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이미 민호를 밀치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니야. 이제 남이야. 태영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혼 서류 받아도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작은 기계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손가락 한마디만 한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기를 켜본 순간 민호와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합치자. 한태영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래, 민호야. 나도 그러고 싶어. 빨리 이혼할게. 한태영한테는 위자료 안 줘도 돼. 어차피 우리는 전처 전 남편이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민호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어.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2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돌식 모임에서 태영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태영은 조용하고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IT 회사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때 태영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저런 무뚝뚝한 남자가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리 없지. 수진이는 원래 나 같은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민호는 수진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근황 물어보려고라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둘은
옛 감정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전처잖아. 문제없어. 민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태영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온 강민호는 압구정동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죽 소파와 65인치 TV가 놓여 있었고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태영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법률상 상간남일 뿐이야. 법정에서 보자. 민호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니,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재택근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10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오수진이었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한태영이 진짜 이혼 서류 보냈어.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적혀 있어. 나한테 5천만 원, 당신한테 5천만 원. 합쳐서 1억이야.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1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민호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이 정말이야? 나한테 5천만 원을 내라고? 그래. 상간남 위자료래. 변호사가 그렇게 써놨어. 말도 안 돼. 나는 당신 전 남편이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변호사가 틀렸나 봐.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호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압구정동에서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은 15명, 연매출은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호를 멋진 돌싱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 오수진과 이혼한 후 민호는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결혼 생활 12년 만의 이혼이었고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양육권은 수진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민호는 돌싱 모임에서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은 한태영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한태영은 50세, IT 회사 부장으로 조용하고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한태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무뚝뚝한 남자가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리 없지. 6개월 전부터 민호는 수진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근황 물어보려고라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둘은 옛 감정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민호야, 한태영은 맨날 일만 해. 집에 와도 말도 없고 그냥 TV만 보다가 자. 나한테 관심도 없어. 민호는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태영 같은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리 없지. 우리 왜 헤어졌을까?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봐. 나도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6개월 동안 민호와 수지는 매일 밤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전처야. 법적으로 문제없어. 한태영은 수진이를 행복하게 못해주잖아. 우리는 15년 전 인연이야. 운명이지.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합리화가 무너졌습니다. 상간남 강민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영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IT 기업 테크솔루션의 본사 7층이었습니다. 한태영은 개발 2팀 부장이었습니다. 태영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민호와 수진. 흐트러진 옷가지들.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갑게 계획을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태영의 책상 서랍 안에는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께가 3cm는 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증거자료. 파일 안에는 지난 6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수진과 강민호의 통화 기록. 매일 밤 11시 정확히 1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6개월치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 강남역 근처 호텔, 압구정동 레스토랑, 청담동 카페. 모두 오수진과 만난 장소였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강민호 명의로 예약된 객실, 총 12회. 그리고 어젯밤 찍은 현장 사진. 침대, 옷까지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 민호가 주머니에 넣고 나온 녹음기에 저장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합치자. 한태영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래, 민호야. 나도 그러고 싶어. 빨리 이혼할게. 한태영한테는 위자료 안 줘도 돼. 어차피 우리는 전처 전 남편이잖아. 법적으로 문제없어. 태영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태영은 6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전 남편 민호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걸. 처음에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에서 민호에게 보낸 문자를 봤습니다. 오늘 통화할 수 있어? 보고 싶어. 태영은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은 IT 회사 부장답게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에 백업 앱을 깔아뒀습니다.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가 자동으로 태영의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민호의 동선도 파악했습니다. 민호의 회사 위치, 자주 가는 식당, 호텔 예약 내역까지. 태영은 IT 부장으로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마침내 결정적인 현장을 잡았습니다. 태영은 파일을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양나희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불륜 소송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태영입니다. 전화를 끊고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당신은 전 남편이라는 핑계로 내 가족을 파괴했어.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할 거야. 그날 저녁 태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호동 34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친정에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태준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달려와 태영을 안았습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태준아, 밥은 먹었어? 응, 할머니가 해줬어. 할머니는 아까 가셨어. 그래, 잘했다. 태영은 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태준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친구 집에 가 있어. 곧 올 거야. 태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왜? 요즘 엄마가 집에 안 오잖아. 그리고 아빠 표정도 안 좋아. 태준이는 12살이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태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응. 태준이는 아빠 품에 안겨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영은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꺼내 따서 마셨습니다. 쏴, 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태영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태영은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실무, 위자료 청구의 모든 것, 불륜의 법적 책임. 태영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책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책상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계획, 통화 기록 완료, 호텔 예약 내역 완료, 카드 사용 내역 완료, 문자 메시지 백업 완료, 현장 사진 완료, 법적 검토, 상간남 위자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배우자 위자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재산 분할 50%, 변호사 상담, 1차 상담 2월 15일 완료, 2차 상담 내일 예정. 태영은 화이트보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소송 제기 4월 1일. 증인 확보, 호텔 직원, CCTV. 민호 사업 관련 조사. 태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민호. 태영이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이제 내가 당신을 망가뜨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김원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강민호입니다. 아, 네. 강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위자료를 1억이나 청구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오수진 씨 전 남편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배우자라도
현재 재혼한 상태에서 다시 만나면 상간관계가 성립합니다. 판례가 명확합니다. 그럼 제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까? 네. 현장 사진과 녹음 기록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음 기록. 민호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한태영이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넣었던 녹음기. 저희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호텔에서. 그럼 더 불리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최대한 감액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민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한태영 씨와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소송보다는 합의가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도 빠듯한데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민호는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변호사가 우리가 틀렸대. 뭐? 전 배우자여도 재혼 후에 만나면 상간관계래. 위자료를 내야 한대. 안 돼.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그런 돈 없어. 태준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나도 마찬가지야. 사업 자금도 빠듯한데.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일단 한태영한테 합의를 요청해봐야겠어. 합의? 그래. 소송보다는 합의가 나을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태영의 그 차가운 눈빛. 합의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용기를 내서 한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리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한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영 씨, 저 강민호입니다. 뭐? 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을까요? 민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합의? 태영이 비웃었습니다. 네, 소송까지 가지 말고. 당신이 내 가족을 파괴할 때는 합의 같은 거 생각했어? 한태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되면 법이 뭐하러 있어. 한태영 씨, 제발. 전화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영은 양나희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20층짜리 빌딩 15층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양나희 법률사무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태영 씨, 앉으세요. 양나희 변호사는 40대 초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증거자료 가져오셨죠? 네. 태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양 변호사는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카드 내역, 호텔 예약, 현장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분 후, 양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정도 증거면 승소 확률 100%입니다. 태영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양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배우자인 오수진 씨에게 5천만 원, 상간남인 강민호 씨에게 5천만 원. 합계 1억 원 청구 가능합니다. 1억. 태영은 그 금액을 곱씹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이 3년이니 재산 분할은 50%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5억이니 2억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총 3억 5천만 원이군요. 네. 하지만 강민호 씨가 위자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 회사 알아봤습니다. 연매출 30억 정도 되는 IT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럼 충분히 낼 수 있겠네요. 양 변호사는 파일을 닫고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영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데 한태영 씨는 너무 냉정하세요. 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드님? 네. 태준이는 이제 12살입니다. 엄마가 바람 피운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으로 정확하게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제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양 변호사는 파일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강민호 씨의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태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억, 어떻게 마련하지? 회사 자금을 쓸까? 아니야, 그럼 회사가 망해. 대출을 받아? 하지만 신용등급이.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호야, 나 결심했어. 무슨? 나 한태영한테 당신이 나를 강요했다고 할 거야. 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난 거잖아. 하지만 이러다가 내가 위자료 5천만 원 다 내면 어떡해? 나 그런 돈 없어.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태준이도 키워야 하고. 수진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진이까지 날 배신해? 15년 전 인연이 뭐가 중요해. 결국 돈이 문제구나.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전처라는 핑계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신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옛 은사박종철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민호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박 교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큰일 났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처와의 불륜, 한태영의 소송, 위자료 청구. 박 교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죄송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니.
불륜은 죄악이야. 전처든 뭐든 재혼한 사람과 만나면 상관관계야. 선생님,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법정에서 박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전 남편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민호는 전화를 끊고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2주 후 민호에게 법원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배달원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배달원이 건넨 서류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민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한태영. 피고일 오수진. 피고의 강민호. 청구 금액 위자료 1억 원.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양나희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대리인 양나희 법률사무소. 민호는 김원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게도 사본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양나희 변호사요. 그 사람이 상대 변호사입니다. 양나희?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불륜 소송 전문이고 승소율이 90%가 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호텔 현장 사진, 녹음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건 승소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일단 감액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민호 씨와 오수진 씨가 15년 전에 부부였고, 당시에는 서로 사랑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태영 씨가 오수진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오수진 씨가 외로움을 느꼈다는 점도 부각하겠습니다. 그게 통할까요?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1차 변론 기일이 4월 15일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옛 은사 박종철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민호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박 교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큰일 났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처와의 불륜, 한태영의 소송, 위자료 청구. 박 교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죄송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니. 불륜은 죄악이야. 전처든 뭐든 재혼한 사람과 만나면 상관관계야. 선생님,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법정에서 박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전 남편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민호는 전화를 끊고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같은 시각 한태영은 집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강민호 관련 정보였습니다. 태영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영 씨. 저는 강민호 회사의 전 직원입니다. 강민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태영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회계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야, 이거. 태영은 즉시 양나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민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영은 이메일을 양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이제 당신은 정말 끝이야. 3일 후 태영은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민호 회사의 주요 거래처 3곳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사와 거래 중인 강민호 대표가 불륜으로 인해 현재 소송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 사진 몇 장을 첨부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민호와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태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호. 2일 후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대표님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는 민호 회사의 주요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대표님이 불륜으로 소송 중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덕적 문제가 있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민호가 애원했지만 상대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민호는 3곳의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의 40%가 날아갔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이 불륜 저질렀대요. 진짜요? 그래서 거래처가 끊긴 거예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뭐? 거래처 3곳이 계약 해지했어. 누군가 내 불륜 사실을 알렸어. 누가? 한태영일 거야. 그 사람밖에 없어.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민호야. 나는 이제 당신한테 기대 안 해. 나는 내 길 갈 거야. 뭐? 나 변호사한테 당신이 나를 강요했다고 진술할 거야. 그럼 내 위자료는 줄어들 거야. 수진아, 그러면 안 돼.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모두가 날 배신하는구나. 민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 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습니다. 왜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 소문 때문입니다. 불륜 저지르신 분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민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거래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신규 계약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4월의 봄바람이 불었지만 민호는 춥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띠리리리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 하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회사도 망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돈도 없어. 이제 뭘 해야 하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원식 변호사였습니다. 강민호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수진 씨 측 변호사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수진 씨가 강민호 씨에게 강요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난 거라고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오수진 씨가 그렇게 진술하면 강민호 씨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위자료는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1차 변론이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근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았습니다. 민호는 압구정동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전처랑 만난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1병, 2병, 3병. 취기가 올라오자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한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리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한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영, 이 새끼야. 민호가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거래처에 이메일 보냈지? 당신이 내 회사 망가뜨렸지? 당신이 먼저 내 가정을 망가뜨렸잖아. 한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냥 전처랑 만난 것뿐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 문제 있어. 판례 찾아봐. 당신 이 새끼야. 민호가 욕을 했지만 태영은 침착했습니다. 강민호 씨, 술 깨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같은 시각 한태영은 아들 태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아빠, 그네 밀어줘. 그래. 태영은 태준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습니다. 태준이는 신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태준이는 아직 엄마가 바람 피운 걸 몰랐습니다. 태영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태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태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태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면 태준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라고 말해야 하나? 태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돌아와 태영은 태준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양나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한태영 씨.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1차 변론 기일이 3일 후입니다. 강민호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감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달라고요. 거절하세요. 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원도 깎아줄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수진 씨가 강민호 씨에게 강요당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강민호 씨의 위자료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 증거도 있으니 형사처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당신은 이제 완전히 고립됐어.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회사도 망해가고 이게 바로 내 가족을 파괴한 대가야. 3일 후 1차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정법원. 민호는 김원식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한태영과 양나희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머리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입론해 주세요. 양나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피고 강민호가 원고 한태영의 배우자인 오수진과 불륜 관계를 맺어 원고의 가정을 파괴한 사안입니다. 양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호텔 현장 사진입니다. 피고 강민호와 오수진이 침대에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둘째, 녹음 파일입니다. 피고 강민호와 오수진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수진아, 우리 다시 합치자. 한태영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 이렇게 명확합니다. 셋째,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피고 강민호가 지난 3개월간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오수진과 함께 사용한 내역이 총 12회 확인됩니다. 양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원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강민호는 오수진의 전남편입니다. 15년 전에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과거 인연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원고 한태영은 오수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오수진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전남편인 강민호에게 다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양나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혼한 상태에서 만나면 상간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1만 2345호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한태영이 오수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양나희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고 강민호의 업무상 횡령 증거입니다. 이 회계장부에는 피고 강민호가 1년 전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오수진과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호텔비, 레스토랑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강민호, 직접 진술해 주세요. 판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횡령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수진과 호텔에서 만날 때 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세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그 돈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양나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 강민호,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사 자금을 불륜에 사용했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와 민호는 휘청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강민호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횡령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네. 업무상 횡령죄로 최대 5년 징역형입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영은 양나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변론에서 완벽하게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은 집으로 돌아와 태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렇게 보여? 응. 얼굴이 환해졌어. 태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태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태영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태영은 서재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면 2차 변론입니다. 그때 모든 게 끝나겠죠.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잃어버린 가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아들을 위해서라도. 5월 10일 2차 변론 기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정법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튜브 법률 채널 기자 2명, 온라인 커뮤니티 기자 3명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강민호 불륜 소송 사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김원식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태영과 양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양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 강민호의 업무상 횡령 증거를 제출합니다. 양 변호사는 회계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피고 강민호가 1년 전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원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민호는 회사 자금을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횡령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것은 횡령입니다. 양나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의도를 보여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강민호, 직접 진술해 주세요. 판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횡령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수진과 호텔에서 만날 때 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세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양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그 돈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호텔비, 레스토랑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 강민호,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사 자금을 불륜에 사용했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은 추가로 한 가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양나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고 강민호가 원고 한태영의 거래처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원고 한태영이 피고의 거래처에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됐고 피고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김원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성립합니다. 원고가 알린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양나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해주세요. 양나의 변호사가 일어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피고 강민호는 전처라는 핑계로 원고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피고는 법적으로 당신은 전남편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혼한 상태에서 만나면 명백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회사 자금까지 횡령하여 불륜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원고 한태영은
3년간 성실히 가정을 꾸렸습니다. 12살 아들을 키우며 매일 아침 아들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오수진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합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고 강민호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을 요청합니다. 양나희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원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민호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단지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피고와 오수진은 15년 전 사랑했던 사이입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를 잊지 못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운명적인 재회입니다. 양나희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고 측은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해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법리적 근거로 변론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위자료를 낮춰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의 경제 상황은 피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해 거래처를 잃었고 직원들이 퇴사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책임입니다. 양나희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5월 25일입니다. 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와 민호는 휘청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강민호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고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고 측이 이길 겁니다. 위자료 1억 원 전액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분할 납부를 요청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영은 양나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선고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승소는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은 집으로 돌아와 태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렇게 보여? 응. 얼굴이 환해졌어. 태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태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태영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태영은 서재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면 선고가 나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끝나겠죠.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잃어버린 가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월 25일 선고 기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정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튜브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김원식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태영과 양나희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강민호와 오수진은 원고 한태영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전 배우자라는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으나 법적으로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혼한 상태에서 만나면 상간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1만 2345호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 강민호는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피고 오수진은 원고 한태영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둘째, 피고 강민호는 원고 한태영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원고 한태영과 피고 오수진의 이혼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50%로 한다. 넷째, 피고 강민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검찰에 송치한다. 이상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김원식 변호사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민호 씨, 항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항소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을 나와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이 민호를 둘러쌌습니다. 강민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영은 양나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승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영은 법원을 나와 햇빛을 받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그날 저녁 태영은 집으로 돌아와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빠가 오늘 일 끝났어. 이제 태준이랑 많이 놀아줄 수 있어. 정말? 태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좋아. 태준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안 와? 태영은 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왜?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기로 했어. 하지만 태준이는 아빠가 계속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태준이를 사랑해. 다만 어른들 사정으로 헤어지는 거야. 태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태준이는 아빠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태준이를 재우고 태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소송 완료, 승소. 위자료 1억 원 확보. 재산 분할 2억 5천만 원 확보. 태영은 펜을 들어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태준이와 새로운 삶. 아빠로서 더 잘하기. 상처 치유. 태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 이제 내 가족을 다시 세울 차례야. 6개월 후, 강민호는 파산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거래처는 모두 떠났습니다. 민호는 압구정동 오피스텔을 떠나 구로구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12평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의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2평짜리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어느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처라는 핑계로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 한태영과 그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한태영. 미안해, 태준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태영은 태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불꽃놀이 보자. 태준이가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래, 가자. 태영과 태준이는 한강 둔치에 앉아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아빠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태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 아빠가 더 잘할게. 응, 아빠 최고야. 태준이가 웃었습니다. 태영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며 태영은 생각했습니다. 승소했지만 잃어버린 건 많아. 가정도 무너졌고 아내도 떠났어. 하지만 아들은 남았어. 이제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태영은 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태영은 서재에 들어가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모든 글씨를 지웠습니다. 소송도 증거도 계획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태준이와 행복하게 살기. 태영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한편 박종철 교수는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편지 잘 받았니?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진짜 속죄는 이제부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다시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아가렴. 가정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 불륜은 죄악이야. 전처든 뭐든 재혼한 사람과 만나면 상관관계야. 내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은사 박종철 올림. 민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1년 후, 한태영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IT 개발이팀 부장에서 개발본부 이사가 됐습니다. 태준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태영과 태준이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태영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가끔 보고 싶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태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태준이가 태영을 안았습니다. 태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강민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위자료도 매달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민호는 가끔 한태영과 태준이를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는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한태영은 태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박종철 교수였습니다. 한태영 씨?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호 이야기 들었어. 자네가 소송에서 이겼다며. 네, 그렇습니다. 잘했네.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자네가 진정한 가장이야. 박 교수는 태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박 교수는 태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네 아들인가? 네, 태준이입니다. 잘생겼구만. 아빠를 닮았어. 태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 교수는 떠나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야. 앞으로도 아들 잘 키우게. 네, 그러겠습니다. 박 교수가 떠나고 태영은 태준이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영은 태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과거의 인연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법은 냉정하게 정의를 심판한다. 나는 이제 아들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태영은 태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아, 아빠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영과 태준이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면 10점,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1점, 이런 식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